네, 지난번에 그 이론 강의를 이제 1회차 진행을 했었고요. 오늘 2회차인데요. 지난번 강의 시간에는 이 전부터 끝났어요. 이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다가 이제 여기서 다시 설명을 드린다고 했었거든요. 오늘 NPL 시작 뭐부터 해야지 이제 법인 준비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뭐 지난주 강의에서 뭐 질문할 게 있으실까요? 시작하기 전에? 강의할 게 있다면 뭐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없으시다면 오늘 강의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NPL을 하기 위해서는 그 NPL 회사가 필요해요. 네,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NPL 회사가 필요한 건 우리가 이금융권을 대상으로 채권을 매입을 할 때 꼭 NPL 회사가 필요하거든요. NPL 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고 대신 그 SPC나 AMC에서 매입을 할 때는 굳이 이 법인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어쨌든 이 법인이 필요한 거는 그 우리가 이금융권에서 매입을 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설립을 해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NPL 회사의 등록 요건으로는 회사기 때문에 법인이어야 돼요. 개인 사업자로는 NPL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고 반드시 개정대법법에 따르기 때문에 대부라는 문자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자본금은 5억 원 이상이 필요한데 이 5억이 꼭 있어야 되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겠죠. 5억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거고요. 대부분 잔고증명이나 주금납입을 통해서 그 진행을 해요. 넣었다가 이제 빼는 거죠. 회계상 이제 자본금만 맞추고 나서 그리고 법인을 설립 등기를 하는 거거든요. 5억 원짜리 법인을 설립하였을 경우에는 최대 자기 자본의 10배까지 매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본금이 5억이다. 그러면 50억까지 매입이 가능한 거고 이 50억이라는 거는 연말 잔액이에요. 연말 결산 전까지 이 채권 매입 잔액을 넣으면 안 된다는 거. 만약에 50억이 네, 질문 있으신가요? 네네. 네. 네, 질문해 주세요. 네, 어느 분인지. 아니요. 어느 분이 질문하시는 줄 알고 네,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잔액이 5억인 경우에는 50억까지 맞춰야 되는 거고, 만약에 50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자본금이 5억인데, 연말 12월쯤 갔더니 매입 잔액이 55억이다. 아니면 60억이다.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50억 이상 되는 거, 1억당 10억이기 때문에, 그러면 1억을 이제 증자를 하면 되겠죠. 자기 자본금을 5억 원에다가 1억 원만 증자를 하는 거죠. 그럼 60억까지 되는 거고, 만약에 70억이다. 매입 잔액이. 그러면 자기 자본금을 2억 증자해서 7억 원을 맞춰야 되는 거. 뭐 80억, 90억인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뭐 8억, 9억으로 맞추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요. 임직원 총원의 10% 이상은 대법 교육을 이수를 해야 돼요. 이거는 대부 협회에 가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다시 또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이라는 거는 그 대법이 등록 가능한 고정사업장이어야 돼요. 우리가 주택이나 뭐 공장 뭐 이런 데에는 이게 설립이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소사무실인 경우에는 1인실이라는 칸막이도 있어야 등록이 가능하거든요. 오픈된 사업장에서는 일부만 사용하는 것으로는 대부업 등록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파트형 공장에 간혹 건축물대장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지키면 또 안 되거든요. 아파트형 공장에서도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업무지원시설, 뭐 지원시설 뭐 그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그 임원 결격 사유가 없어야 되고요. 겸업을 하되 그 금지 업종으로는
뭐 유흥업이나 뭐 사행산업, 뭐 다단계, 뭐 이런 건 업으로, 부업으로도 못한다는 거, 병행을 하지 못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그 협회하고 기관에 가입을 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대부금융협회라는 곳에 가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제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손해를 끼쳤을 때 대비해서 공제보험이라는 거를 가입을 해야 되고, 그 신용회복 지원에 또 협약서를 체결을 해야 돼요. 신용회복 지원 협약 체결하고, 그리고 한국신용정보원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거고요. 그 법인을 설립하고 이러한 교육도 받고 모든 걸 서류를 갖추고 협회 기관까지 가입을 해서 필요 서류를 들고 금융위원회에 이제 찾아가 신청서를 작성하는 거죠. 채권 매입 출시업이라고 이제 등록을 하게 돼요. 네, 채권 매입 출시업. 등록 기간은 약 2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은 그 하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아서 기간이 조금 더 늦춰진다고 들었거든요. 한 넉넉하게 뭐 한 3개월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등록을 하게 되면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게 대법 등록증이 나와요. 여기에는 대부채권 매입 출시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도 이렇게 채권 매입 출시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겠죠. 대부협회 교육 신청은 그 말씀드렸듯이 대부금융협회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면 교육에 대한 스케줄이 쭉 나오거든요. 이게 온라인 교육이 있고 집합 교육이 있어요. 두 가지를 다 받아야 돼요. 온라인 집합 교육, 온라인 교육, 집합 교육. 이게 금융위원회 등록 과정이 있어요. 보시면. 이 가격도 예전에 몇만 원 안 했는데 이게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15만 원까지 올랐고. 집합 교육도 이게 원하는 날짜에는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잘 보시면 아무튼 원하는 날짜에 희망하시는 날짜에 들으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법인을 설립을 해야 되겠죠.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서 자본금 5억을 맞춰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잔고증명이나 주금납입으로도 가능하다는 거. 대신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게 좋아요. 선임을 해서 잔고증명 처리, 뭐 대차변 뭐 맞추고 뭐 부채로 잡든 뭐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꼭 5억 원이 필요하지는 않다는 거 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5억 정도 있는 사람들도 많지 않을 것 같고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상호가 이제 겹치면 안 돼요. 이제 관할 지역에 이제 상호가 뭐 내가 희망하는 상호가 겹치면 안 되고 이거는 대부협회에서도 상호 검색이 가능하고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법인 상호 검색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검색을 하셔서 이제 상호를 잘 지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좋아도 이제 대부가 붙는 순간 이게 상호가 좀 볼품이 없어지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그리고 손해배상 공제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요. 공제가입 금액은 5천만 원. 이 공제보험료가 81만 9천 원이에요. 이건 그냥 소멸성이거든요. 소멸성이고 뭐 나중에 환급 뭐 만약에 업으로 하다가 내가 업을 접어요. 뭐 폐업을 하거나 그래서 공제 가입된 거를 환급 신청하면 뭐 일할 계산에서 일부 환급이 되긴 하더라고. 어쨌든 이건 그냥 소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 협회에 정회원 가입을 해야 돼요. 이게 필수 사항이라서 입회비 50만 원, 월회비 5만 원. 월회비는 매달 납부를 해야 돼요. 입회비는 일회성이고요. 어쨌든 이것도 소멸성이라는 거. 그럼 대부 협회에서 뭐 해주는 게 있냐? 그 연말 되면은 그 달력이랑 그 줘요. 다이어리 두 개. 뭐 별건 아닌데 해주는 거는 없더라고. 그냥 그 정도. 우편으로 오더라고요. 연말에.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곳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이거는 법인도 가입을 해야 되고, 아니, 법인도 열람 신청을 해야 되고, 대표자, 법인 대표자도 그 신용정보원 열람 발급 신청을 해가지고, 이거는 가급적 금융위원회 NPL 등록을 하는 당일날 아침에 여기 한국신용정보원에 들렸다가 금융감독원을 가면 편해요. 왜냐면 금감원 접수할 당일 날짜 이게 신용정보 열람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마지막 날 모든 서류를 다 구비해서 금융감독원 가기 전에 한국신용정보원에 들렸다가 그리고 나서 가시면 편해요. 이게 종로에 있거든요. 어쨌든 여기 당구장 표시로 말씀
다시 표현을 해놨는데 금융위원회 NPL 법인 등록하는 당일권에 한한다. 가지고 어쨌든 신용정보 열람 신청은 하루만 지나도 안 된다. 만약에 추후에 뭐 법인 등록을 하는데 뭐 필요하시다면 그때 또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설명드릴 수 있거든요. 뭐 이렇게 흐름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직접 업무로 하실 때 필요하면 연락을 주시면 또 자세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융위원회 대부업 등록 신청서를 제출을 해요. 그리고 업무 총괄 사용인도 뭐 업무 총괄 사용인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등록을 해야 되는데 이건 대표자가 겸업이 가능해요. 내가 대표자면서 업무 총괄 사용인이 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해가지고 1인 2역 하는 거죠. 등록 기간은 어쨌든 2개월, 뭐 3개월 정도 써야 되고 그리고 대부업 등록증이 나온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마지막으로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게 다른 일반 사업자를 내는 것보다는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복잡하고 기간도 오래 걸리고. 하지만 이거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등록사항이라는 거. 뭐 금융위원회 허가가 필요한 건 아니고 이게 재반 요건 맞춰가지고 서류를 구색을 맞추면 어쨌든 등록을 해주는 거거든요. 대신 등록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 서류를 이제 빠꾸먹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미비되고 했으니 뭐 다시 해와라. 그 부분이 뭐냐? 뭐 상호가 겹치거나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런 서류를 발급을 제대로 못 해가는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NPL의 시작은 이게 법인 설립이 반인 것 같습니다. 법인이 설립이 되면 이제 그때서야 업을 제대로 본격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 이 법인을 내기가 이제 번거롭고 까다로운 것 같아서 아예 번들을 안 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어쨌든 절차에 맞춰서 등록을 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 서류가 또 필요해요. 이게 금융위원회 등록할 때 서류거든요. 여기 보면 대부협회에서 교육받은 교육이수증 사본 그리고 소재지 관할 증명서류라는 거는 임대차 계약서나 내가 소유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되겠죠.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법인 법인 등기부, 가족관계증명서, 인감 뭐 쭉쭉 해가지고 뭐 공제 서류, 이 협회 가입 증명서, 한국신용정보원, 네, 신용정보조회서, 뭐 법인하고 대표자께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이렇게 쭉쭉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사항도 어쨌든 이 협회에 다 나와요. 나오고 그때 가서 이해 안 되시거나 모르시면 또 연락 주시면 또 자세히 안내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법인 설립을 하죠. 법인 설립에 사업자 등록증까지 나오면 그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을 해야 돼요.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입을 해야 되고 한국신용정보원에 가입을 해야 돼요. 한국신용정보원에 또 여기에서 신규 가입 분담금이 나오거든요. 분담금 50만 원에 그리고 고정 IP라는 거를 등록을 해야 돼요. 고정 IP. 유동 IP는 안 되고요. 이게 가끔 사무실이나 뭐 이런데 IP를 공유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는 안 되고 반드시 고정적으로 인터넷 IP가 변동이 안 되는 그런 인터넷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 한국신용정보원에 이제 그 보고를 하는 게 있거든요. 채권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대출이 나가거나 상환이 되거나 뭐 이런 거는 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을 해야 돼. 그래서 고정 IP가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반기별로 금융감독원에 업무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거는 전산 보고거든요. 이게 프로그램을 그 PC에 깔아서 연 2회 7월하고 1월인데요. 1월부터 6월까지가 이제 반기잖아요. 반기에 대한 보고서는 7월 말까지 제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월부터 12월까지 그 2분기 거는 나머지 반기는 2분기라고 하면 안 되고 반기 거는 2월 1일 날, 1월 날, 1월 달에 이제 전산 보고를 해야 돼요. 이 전산 보고를 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로워요. 이게 제가 캡처를 해서 넣어놨지만 이게 회사 현황부터 뭐 채권 매입 현황, 재무 현황, 뭐 자금 조달 현황, 뭐 자산 건전성, 뭐 연체 유무, 뭐 금리 현황, 연체 금리 현황, 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이제 등록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또 굉장히 또 부담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 한번 해보는 겪어봐야 돼요. 법인 설립하고 실적이 있을 때 보고 어쨌든 있든 없든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실적이 없을 때는 해당 사항 없음으로 해가지고 제출하면 돼요. 하지만 매입 채권이 이제 쌓여가잖아요. 뭐 한 건, 두 건, 쭉, 세 건 쭉 쌓아가면 여기에 대한 일일이 다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잔액이 막 안 맞거나 그러면 뭐 저희가 반기나 뭐 결산 자료하고 비교를 해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까지 이게 잔액이 다 맞아야 막 떨어져야 이게 보고서가 전송이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어쨌든 이거는 뭐 미리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나중에 겪을 때 되면 그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때 그때 뭐 문의사항 있으시면 그때 또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호감시인을 선임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 처음부터 있을 필요는 없어요. 10억 원 이상인 경우만 이제 필요한 거니까. 어쨌든 그 이하까지는 대표자가 다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보호감시인까지. 대표이자이면서 업무총괄 사용인, 그러니까 보호감시인까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고. 일단 법인 설립을 되고 이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는 이제 구두상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보고서는 여기서 자세하게 안내는 못 드릴 것 같고요. 법인 설립이 된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을 해야 되겠죠. 본격적으로 영업을 하려면 어쨌든 법인이 설립된 이상 이 법인을 가지고 유동화 회사를 뭐 공략할 수도 있지만 굳이 우리가 법인을 설립했는데 유동화 회사를 공략할 필요는 없겠죠. 이 금융권을 공략을 하자. 이 금융권이라는 거는 새마을금고, 수협, 신협, 저축은행 이 정도가 되겠고요. 그 중에서도 저축은행을 타겟으로 잡는 데들이 굉장히 많겠죠.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축은행이 연체금리가 높잖아요. 정상금리가 높을 뿐더러 연체금리도 높기 때문에 저축은행이 영업 1순위라고 보시면 돼요. 채권 규모도 좀 크고요. 그리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됩니다. 찾아도 가고, 뭐 지인 소개로도 가고, 그냥 경매 예정 사건 봐야죠. 경매 사이트 들여다보면서 예정 물건, 진행 물건 봐야 되고, 은행 홈피에도 공고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뭐 분기나 결산을 앞두고. 그리고 수협은 수협 NPL 사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전국에 있는 수협 중앙회를 제외하고는 단위 조합들이죠. 단위 어디 뭐 지방에 있는 수협들뿐만 아니라 뭐 대부분의 수협들이 이 사이트에 자기네 연체된 부실채권을 올려요. 올려가지고 뭐 검토해서 연락 달라고 이제 올리는 거니까 여기에서도 양질의 물건을 좀 찾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옥석은 가려야겠지만 영업은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경매 사이트를 보는 게 가장 현실적일 수도 있어요. 경매 사이트 하나쯤은 우리가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 어쨌든 여기 예정 물건이거든요. 이게 보시면 아직 기일이 안 잡힌 건들이에요. 기일이 안 잡힌 거. 그럼 임의 경매다, 강제 경매다 쭉쭉 나오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뭐 다 접촉을 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 채권이어야 되겠죠. 무조건. 금융기관 채권. 이런 유동화 회사로 넘어간 거는 이거는 뭐 유동화 회사를 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 뭐 접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은행도 마찬가지고 뭐 저축은행 이런 거 있잖아요. 저축은행 뭐 이런 거. 아무튼 뭐 물건은 많으니까요. 하루에도 경매가 수십 건씩 올라요. 수십 건 뭐 더 되겠죠. 뭐 전국에 있는 거 쭉 뒤져보면 굉장히 많고. 경매 사이트를 이제 검색하다 이런 거 저축은행 전화하는 거예요. 다원저축은행 있잖아요. 다원저축은행 전화를 해가지고 아, 근데 여차여차해서 채권을 매입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의사를 밝히는 것 같죠. 그러면 답변은 두 개겠죠. 뭐 판다 안 판다. 팔겠다는 거는 얼마에 팔지는 서로 이제 조율하면 되는 거고. 아예 안 팔겠다는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런 거 건너뛰는 거고. 그렇게 하나씩 검토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수협 NPL 사이트예요. 수협 NPL 사이트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 뭐 수협 있잖아요. 뭐 경인북부 수협이다, 속초 수협이다. 뭐 쭉쭉 올라와요. 여수 수협이다, 울산 수협이다, 매각 공고 해가지고 자신 자기네 지점이나 뭐 이렇게 수협들이 보유한 부실 채권들을 여기에 이렇게 쭉 올려서 누구나 검토할 수 있게 해놨어요. 이 사이트를 한번 잘 보세요. 보면은 이게 현실적인. 다음으로 꼭 NPL 법인이 아니고 이제 매입할 수 있는 법, 개인도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개인이나 일반 법인이나 그 SPC를 AMC에서 같이 그냥 세트로 보세요. SPC하고 굳이 AMC를 나눠서 구분 지을 게 아니라 뭐 SPC하고 AMC에서 채권을 사는 방법에 대해서도 또 우리가 영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때는 대신 우리가 배당을 받고 빠져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무조건 경매로 참여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채권을 사서 경매를 입찰을 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그리고 당연히 경매 뭐 예정사건이나 뭐 진행물건 두 개 다 노릴 수가 있어요. 우리 경매 사이트를 유심히 봐야겠죠. 그리고 유동화의 SPC나 AMC 사이트에도 그 들어가 보시면 뭐 예를 들면 유암코나 뭐 키움 FNI, 뭐 하나 FNI, 뭐 우리금융 FNI 뭐 이런 데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에 자기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물건을 올리거든요. 사이트도 활용하시면 되는데 대부분 남아있는 뭐 채권들은 안 좋은 채권만 많이 남아있을 거예요. 차라리 경매 사이트가를 뒤지는 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고. 어쨌든 우리는 SPC, AMC 공략도 가능하다는 거. 이때는 법인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 개인하고 일반 법인도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고. 농협자산관리도 있죠. 예, 농협자산관리, 뭐 의료계급용 FNI, 뭐 이렇게 제가 캡처를 해놨는데요. 대신 AMC. 이런데 추천물건, 유입물건이라고 이제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 대부분 오래된 물건도 많거든요. 그런 물건들은 이 회사들이 유입한 물건들이에요. 그런 물건들은 굳이 내가 수요를 목적으로 한다면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거는 수입 창출을 하기는 굉장히 좀 까다로울 거예요. 공장 뭐 임야, 뭐 전답 이런 경우 굉장히 많거든요. 뭐 주거용은 그게 좀 드물 거예요. 그래도 한번 보시고. 요즘 사이트는 잘 돼 있어요. 경매 사이트에. 그 유동화회사 물건도 올라오거든요. 경매 사이트 보다 보면 그 유동화회사 연락처도 이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연락처. 그러니까 경매 사이트를 통해서도 반드시 매입이 가능하다는 거.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연합자산관리 해가지고 담당자 전화번호까지 나오잖아요. 연필 정보. 이렇게 전화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이 있다. 그럼 여기에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아, 나 채권 매입 의사가 있다. 이렇게 의사를 밝히는 거죠. 그러면 그, 그 AMC에서 팔고자 하는 금액이 ARP 금액이라고 이제 앞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팔고자 하는 판매 가격. 걔네들도 수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ARP 판매 가격은 내부에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공개를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고. 어쨌든 우리는 최대한 그 유도해서 근사치를 끌어내야겠죠. 채권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 그렇게 딜을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 NPL의 투자 방법으로는 이 론세일 방식이 있죠. 론세일. 다른 말로 채권 양수도 방식인데요. 채권 양도 양수 방식. 이렇게 줄여서 채권 양수도 방식이라도 하고 론세일이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배당으로 투자도 가능하고 유입 투자로도 가능해요. 이게 론과 세일의 합성어, NPL의 정통 방식은 바로 이 론세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이 론세일이 좋더라고요. 저는 금융기관에서만 거의 대부분 직거래를 했던 것 같고요. 가끔 유동화회사에서도 매입을 했던 게 있는데 많진 않아요. 저는 그냥 이금융권에서 다이렉트 중간에 누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다이렉트 매입을 했었고요.
보통 매입을 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을 할 때 10%를 내요. 계약금 10%. 그리고 나머지 잔금은 90%가 이제 일반적인데요. 우리가 보통 뭐 주택을 매매를 하더라도 계약금을 보통 걸죠. 계약금 10% 걸고 뭐 잔금은 다음 달, 뭐 다다음 달 해가지고 내는 경우가 있잖아요. 엔필도 마찬가지. 계약금 내고 잔금 낼 때 이때 소유권을 가져오는 게 아니고 우리는 매매하고 다른 거는 근저당권을 가져오는 거죠. 매매는 잔금을 치르면서 법무사 시켜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 하지만 NPL은 뭐냐? NPL은 잔금을 납부하면서 법무사를 보내고 근저당권을 은행 명의에서 우리 명의로 이전을 시키죠. 근저당권. 다시 설정하는 것도 아니고. 최초 근저당 설정일이 2020년 1월 1일이다. 그럼 우리가 그 날짜 그대로 이전을 받는 거예요. 승계. 그럼 은행이 이제 말소는 안 되고 쭉쭉 표시되고 음, 우리 대부 회사가 되는 거겠죠. 이게 근저당 이전을 할 때는 대신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그 비용은 매입자인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NPL을 할 때 현찰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단 한 명도 없고. 우리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질권대출을 일으키거든요. 뭐 자금이 몇 억이 있다. 이거를 쪼개요. 쪼개서 더 대출을 일으켜서 더 많은 채권을 매입을 하려고 하거든요. 질권대출이 가능한 이제 은행들이 저축은행, 캐피탈, 그리고 단위조합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단위조합들은 규모가 조금 작아요. 동일인 여신 한도라고 해가지고 한 개 법인, 한 사람한테 대출할 수 있는 한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채권을 사올 때 금액이 작은 건 상관이 없어요. 2억짜리, 3억짜리, 5억짜리 이런 거 살 때 단위조합에서도 되는데 몇십억짜리를 매입할 때 있어요. 단위조합에서는 한도가 안 나와요. 그 정도까지. 그런 때는 이제 저축은행 캐피탈로 가는 게 맞고 캐피탈에서는 많게는 97%까지도 질권대출이 가능한데 이거는 대신 아파트에 한정해요. 아파트의 경우에 97%까지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단순 주거용 뭐 빌라, 주택 이런 경우에 90% 이상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외 것들은 더 낮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축은행 캐피탈들은 뭐 90% 이상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뭐 물건이 하자가 없다면 단위조합들은 한 80에서 한 85% 정도 매입가가 10억이다. 그러면 저축은행 캐피탈들은 9억 이상 실권대출을 일으킬 수 있죠. 하지만 단위조합, 뭐 새마을금고, 신협수협 이런 데서는 뭐 하는 데도 많이 없어요.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그런 데서는 한 10억짜리다 그러면 8억, 뭐 8억 5천 이 정도까지 대출을 받는 거죠. 어쨌든 우리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레버리지, 질권대출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 론세일은 당장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저당권을 이전 받아가지고 나중에 배당으로도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도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 론세일이 가능한 곳은 말씀드렸듯이 저축은행, 신협수역, 새마을금고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 금융권을 노리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사후 정산 방식이라고 이거는 유동화 회사에서 다시 NPL을 재매입하는 겁니다. 1금융권은 다 유동화 회사로 매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매각 프로세스에서. 그럼 이 유동화 회사에서 NPL을 다시 또 재매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자기네들이 이거를 모든 거를 다 관리해가지고 뭐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채권을 어쨌든 얘네들도 나름대로 분류를 해요. 매각이 가능한 거, 매각이 가능하지 않은 거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매각이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는 뭐 개인이나 뭐 일반 법인들이 문의가 오면 그렇게 다시 재매각도 하거든요. 이때는 NPL 법인 5억짜리 필요 없죠. 필요 없고 개인, 뭐 홍길동, 심선부 이름으로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일반 법인이 있다고 가정을 해요. 그 1,000만 원짜리 뭐 500만 원짜리 법인 뭐 이런 법인으로도 매입이 가능하고요. 그럼 이 다른 건 뭐냐? 그 론세일이라는 거는 은행의 지위를 승계받는 거지만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경매 입찰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보여지는 겁니다.
이제 론세일은 내가 배당 투자도 하고 경매에 참여할 수도 있고 근저당권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거는 저희가 근저당권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저당권자의 이면 계약은 하죠. 근저당권 명의는 이제 유동화회사로 남아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근저당권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이면 계약으로 해서 야 너네 채권은 내가 사는 걸로 너랑 나만 아는 사항이야 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이면 계약. 어쨌든 우리는 계약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계약을 하면 우리는 무조건 그거보다 높은 가격의 입찰에 참여를 해야 돼요. 입찰을 보기 위한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도 계약금 10%가 일반적이다. 만약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유동화 회사하고 이제 홍길동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매입자가 10%를 지급을 하겠죠. 계약금 10%를 지급하고 계약하고 그다음에 경매 입찰을 또 참여를 해야 돼요. 이때 추가로 발생되는 게 입찰 보증금이라는 게 발생되겠죠. 내가 채권을 샀지만 채권이 근저당권은 내 명의가 아니고 계약금 10%가 들어가고 경매를 입찰하려면 최저 입찰 금액의 10% 입찰 보증금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내가 경매를 낙찰을 못 받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열심히 뭐 발품 팔고 뭐 유동화해서 접촉하고 계약서 하고 뭐 했더니 낙찰을 못 받았어. 그러면 계약은 그냥 소급해서 없었던 게 되는 거고 계약 해지가 되는 거니까. 이때는 뭐 금전적으로 손해 직접적으로 보는 건 없지만 그동안에 노력했던 시간이나 뭐 교통비나 뭐 이런 그런 거는 뭐 손해를 봤다고 해야 되겠죠. 손해를 봤다고 해야 되고. 어쨌든 계약금은 돌려받습니다. 낙찰 못 받으면. 이건 낙찰 시에는 표면상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경매 사건을 보다 보면 가끔 진짜 너무 터무니없다. 이게 뭐 한 5억이 최저 입찰가인데 막 8억, 10억에 낙찰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전회차를 능가해서 막 낙찰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어, 이 진짜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받았나? 뭐 이렇게 하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안 그렇죠. 이거 채권을 샀구나. 채권을 사서 입찰을 참여했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어쨌든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표면상으로 드러나지가 않거든. 근저당권도 이전 받는 게 없어. 뭐 낙찰자, 그냥 낙찰자도 뭐 뽕땡땡 뭐 이렇게 알 수 있거든. 나중에 뭐 등기부에 떼면 나오겠지만 표면상으로 드러나지가 않고 이때 우리는 경락잔금 대출을 활용하는 거죠. 계약금 10% 내고 입찰보증금 10% 이제 지불하고 낙찰을 받았다. 이게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요. 내가 낙찰 대금을 가지고 담보대출을 받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대금 납부를 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 낙찰 금액하고 그 매입 금액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5억 채권을 매입해서 6억의 낙찰을 받았다. 그럼 1억이라는 차익이 발생되잖아요. 1억. 1억은 내가 5억을 매입해서 6억에 참여했으니 1억이 더 들어간 거잖아요. 이제. 1억. 그 유동화 회사에서 나중에 돌려줘요. 1억이라는 돈을. 일종의 페이백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페이백. 네, 백을 해주는 거죠. 1억은. 이해되셨을까요? 좀 내가 5억짜리 채권을 사서 6억에 경매 입찰을 한다. 그럼 난 6억을 납부를 하니 유동화 회사에서는 6억을 배당을 받아가겠죠. 그럼 난 뭐야? 이 계약은 5억에 했으니 1억이라는 차액분이 발생이 돼. 1억은 나중에 유동화 회사에서 배당받아서 채권을 매입한 사람한테 돌려준다. 이렇게. 그게 페이백 조건이고, 뭐, 이해되셨겠죠?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신 이제 그 채권 매입 계약하고 별도 계약을 하는 게 차액 약정 보전금이라는 계약을 별도로 해요. 계약서를 2개 작성하는 거죠. 유동화회사 매입을 할 때 채권 매매 계약을 하고 뭐 사후정산 방식, 뭐 다른 말로 입찰 참가 이행조건부 계약이라는 거를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다음에 차액 약정 보전금이라는 계약을 별도로 하는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독소 조항이다 우리한테 안 좋은 사항이고 핸디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는 5억의 채권을 매입한다고 아까 했죠. 6억의 낙찰을 내가 받겠죠. 낙찰을 해가지고
만약에 낙찰을 못 받으면 이 계약은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계약금 돌려받고 그냥 끝나는 거고. 만약에 이제 뭐 대부분 그럴 수 있죠. 그때 단독 검찰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 단독 검찰 나 6억 말고 딴 사람이 들어온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전혀 이거는 뭐 차익약정보증 계약이 필요가 없거든요. 대신 차순위라는 거는 2순위잖아요. 경매에서 1등은 못하고 2등, 3등 하는 사람 있잖아요. 2등. 2등이 이제 차순위라고 표현을 하는데 2순위가 5억 5천에 이제 입찰을 참여하는 거예요. 낙찰을 못 받았겠죠. 나 때문에. 5억 5천에 입찰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유동화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냐? 만약에 내가 없었더라면 자기네들이 5억 5천이라는 돈을 배당받을 수 있었다. 그건 뭐 당연한 거겠죠. 채권을 안 팔았다. 하지만 나한테 채권을 5억에 팔은 이상 내가 6억은 썼지만 유동화 회사에서는 1억을 돌려준다고 했어. 5억만 가져가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없었다면 이순위가 5억 5천에 낙찰, 그럼 5천만 원 자기네들이 더 배당을 받을 수 있었는데 나 때문에 못 받게 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5천만 원 차액분을 몇 프로를 할지 다시 이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5천만 원에 대해서 네가 100% 책임져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다시 돌려줘. 이렇게 이거거든. 다시 페이백. 그럼 NPL 매입 금액과 경매 입찰한 차순위 금액과의 차액분을 내가 양도자, 유동화 회사에 다시 돌려준다는 거. 5천만 원. 하지만 이걸 다 돌려주는 건 아니고 100%로 했을 경우에는 5천만 원 다 줘야겠죠. 만약에 50%, 차익약정보전금 50%다. 그럼 2,500만 원 돌려주는 거겠죠. 10%다. 500만 원. 몇 프로가 됐든 이거는 대부분 있다.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안 좋게는 나쁘게 생각하면 유동화 회사에서 차순위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순위를 갖다 붙이는 거죠. 채권을 매매하면서 얼마에 들어올지도 다 알고 있으니까. 이순위 그냥 곁다리로 붙이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이게 난감해요. 유동화 회사에서 살 때는. 내가 이제 채권을 매입을 해서 입찰 참여하는 금액을 유동화 회사에서 다 공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차익약정보전금이라는 조항이 있어서 이순위를 유동화에서 의도적으로도 붙일 수가 있다는 거. 하지만 알 필요는 없죠. 어쨌든 우리가 뭐 조심한다고 해서 조심을 할 수 있는 사항은 또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이 부분이 난해한 거고. 대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차익약정보전금에 대해서 부담하기로 약정하는 거를 최대한 줄여야겠죠. 뭐 100%는 안 되고, 그다음 아무튼 최대한 줄여줘. 뭐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게 사후정산 방식이거든. 유동화 회사에서 매입을 하는 방법. 이것도 어쨌든 경매로 내가 유입하는 사람이 물론 이 방법을 쓰면 좋아요. 낙찰을 받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무턱대고 뭐 6억을 하는 것보다 채권을 싸게 사잖아요. 내가 어차피 6억에 살 낙찰을 참여할 예정이었다고 하면 유동화 회사 한번 접촉해보는 거죠. 5억에 채권 매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1억을 세이브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거죠. 경매에 입찰할 물건이 이게 채권을 사올 수 있다면 그때 가서 유동화 회사를 접촉을 해서 조율해서 채권을 사온다. 하지만 이건 근저당권 이전을 받는 건 아니고 유동화 회사의 이면 계약이다. 그다음에 낙찰 금액과 매입 금액의 차액분을 유동화 회사에 돌려받는다. 돌려받고 차익 약정 보전금은 차순위와의 금액을 차이가 발생되면 거꾸로 내가 유동화 회사에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채무연수 방식이라는 거는 제가 구닥다리 방식이라고 아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것도 뭐 굳이 방법은 방법인데 채무인수 방식으로 하는 유동화 회사는 그냥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간혹가다 있을지 모르겠지만 굳이 이걸 고집하기보다는 그러면 이 사후정산 방식을 하겠다고 하면 되겠죠. 이 사후정산 방식보다 더 구닥다리 방식이고 안 좋은 방식이에요. 더 어렵고 우리는 이 방식으로 할 때는 더 조심을 해야 돼.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이거는 그냥 무시를 해도 됩니다. 뭐 실생활에 거의 쓰이지도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다른 데 가면 뭐 이것까지 이건 뭐 하루 코스로 가르칠 거예요. 하루 코스는 아니더라도
몇십 분을 떠들 텐데 필요 없는 방법이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론세일. 이금융권에서 살 때는 반드시 론세일밖에 없으니까 론세일. 그다음에 유동화회사에서 살 때는 사후정산 방식 두 가지만 반드시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요약 정리를 하자면 론세일 방식은 말 그대로 채권을 할인 매입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세일이잖아요. 10억짜리 채권이다. 원금이다. 그럼 이걸 할인을 해야겠죠. 뭐 밀린 연체 이자를 탕감을 받든 아니면 원금을 뭐 일부 감면을 하든 우리는 최대한 할인해서 받아야 그만큼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거죠.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며 배당이나 유입 투자가 가능하고 대신 NPL 등록 회사법인이 꼭 필요하다는 거. 근저당권 이전 방식이기 때문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건 아니고 은행의 근저당 설정 일자, 접수 일자를 그대로 내 명의로, 내 법인 명의로 이전받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때는 근저당 이전 비용이 발생된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질권 대출도 가능하다. 뭐 아파트인 경우 97%까지 가능하고 그다음에 대신 지방물건들은 비율을 조금 낮게 보는 게 좋거든요. 90% 이상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전답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공장 이런 것들은 질권 대출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좀 보수적으로 봐요. 한 70%를 보든 7, 80%를 보든. 그리고 NPL 회사들이 질권 대출을 받고도 부족분은 이제 개인 투자자한테 이순위 질권 투자를 받기도 해요. 저희도 예전에 뭐 그렇게 했었는데요. 어쨌든 개인은 질권 투자도 가능하다는 거. 이제 믿을 만한 회사를 선별을 해서 아, 너무 복잡하다. 그러면 법인을 믿고 같이 이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질권 투자. 개인 질권 투자도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사후정산 방식은 개인이 직접도 가능하고 일반 법인도 가능하다는 거.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접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반드시 경매에 입찰을 참여해야 된다는 거. 내가 반드시 유입을 해야 되는 거고, 내가 낙찰을 받지 못하면 그냥 없었던 일이 된다. 해지가 되는 거고. 이제 유동화회사의 채권 매매 계약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안 되면 뭐 계약은 무효지만, 어쨌든 잔금 납부 후에 배당이 이제 유동화에서 배당을 받게 되면 그 차액분은 사후 정산 나하고 내가 다시 돌려받는다. 페이백 조건이고 이명계약 형태다. 누구도 알 수 없다. 의심은 할 수 있지만 차액약정 보전금 뭐 발생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거. 많게는 그 차순 이하의 금액 100%또 요구하는 그 유동화 회사들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여기까지 뭐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질문. 다들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무 말씀 없으셔서. 뭐다 아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럼 론세일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론세일 절차는 채권 매입부터 채권자 변경 신고까지인데 여기서부터는 이게 쭉 이어지는 사항이거든요. 쭉 이어지는 사항이니까 여기서 끊을게요. 여기서 끊고 그리고 9시 한 8시 58분에 다시 찾아뵙는 거 하겠습니다. 8시 58분에 뵐게요. 8시 58분. 새로운 분야라서요. 새로운 분야 뭐 조금 생소하시다는 것 같은. 아무튼 뭐 최대한 쉽게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투자 방법까지 이제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럼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금융권을 거래를 할 때 이 론세일도 절차가 필요해요. 절차가 필요하고 뭐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순차적으로 이제 표로 나열을 해봤는데요. 맨 처음에 이제 채권을 뭐 어떻게 됐든 저희가 검토를 하겠죠. 접촉을 해서 담당자를 접촉하고 물건도 받아보고 뭐 해서 우리가 관심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채권 매입 의향서라는 거를 제출해요. 채권 매입 의향서라는 거. 내가 어떠어떠한 채권을 얼마에 사겠다. 어떻게 사겠다고 그냥 종이로 한 장 써가지고 제출하는 거예요. 뭐 팩스가 됐든 메일이 됐든 제출을 하는 거고. 이 매입 의향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이 협의를 하는 거죠. 금액이 적으면 조금 높여달라고 요청을 할 것이며, 뭐 업다운 해가지고 할인 조율을 하겠죠. 조율하고. 대략 윤곽이 나와요. 우리가 매입을 하겠다는 금액이 윤곽이 나오면 그 문건 조사를 이제 시작을 하겠죠. 조사를 하고 뭐 임장 활동도 하고 자료 조사도 하고 수익률 분석도 해봤을 때 어느 정도 수익이 나온다 싶으면 그때 가서 이제 계약을 하기로 마음 먹고 본격적으로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하는 거죠. 채권 양수도 계약이라는 거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의 계약서죠. 매매 계약과 같은 건데 계약 당일날 계약금 10%를 내고 그 다음에 잔금은 뭐 몇 월 며칠 날 90%를 지급을 하겠다는 뭐 약속을 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이 채권을 담보로 우리가 대출을 일으켜야 되잖아요. 레버리지를 일으켜야 되기 때문에 실권 대출을 알아봅니다. 저축은행, 캐피탈, 뭐 단위조합 등에서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저축은행 캐피탈들이 일반적으로 한도가 좀 높은 대신 금리가 좀 비싸요. 금리가 비싸고 지금은 8%, 9%, 9% 정도 될 거예요. 금리가 하도 높아서. 단위조합 가면 한 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요즘. 그죠? 대신 한도를 많이 해주는 건 저축은행 캐피탈. 그다음에 한도가 적은 대신 이자율이 약간 싸다는 건 이제 단위조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단순 뭐 이자율이나 뭐 이게 크게 중요하지도 않더라고요. 채권이 할인된 가격에 대해서. 내 자금이 많게 들어가냐, 적게 들어가냐,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는 잘 해보시고. 근저당 이전을 하겠죠. 근저당 이전을 하고, 그다음에 통지서를 보내고, 채권자 변경 신고를 하는데, 근저당 이전부터 채권자 변경 신고까지는 그 법무사에서 다 해줍니다. 법무사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하진 않아요. 뭐 우리가 등기를 하러 가진 않거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질권대출을 받을 때 질권대출 은행의 담당 법무사를 저희가 써요. 그래서 보통 근저당 이전도 맡기고 근저당 이전은 기존 채권을 매입하는 은행 근저당을 우리 법인으로 이전하는 네, 거잖아요. 예, 근저당 이전 등기. 원인 서류를 수령을 합니다. 채권을 매입할 때 여신거래약정서, 설정계약서, 채무자에 대한 자료, 뭐 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원인 서류는 우리가 이제 수령을 해오는 겁니다. 근저당권 이전 등기하고 그 통지서 발송을 할 때 채권 양도 통지라는 거는 금융기관에서 우리 회사로 채권이 변경됐다. 그거를 채무자한테 알리는 통지서거든요. 채권 양도 통지서. 그리고 내가 이 채권을 담보로 어디 저축은행, 어디 캐피탈에서 질권 대출을 받았다. 이것도 통지서를 받습니다. 보냅니다. 보내고. 이거는 내용 증명으로 보내거든요. 내용 증명. 내용 증명으로 보내고. 그리고 채권자 변경 신고를 해요. 채권자가 은행에서 기존에 뭐 저축은행에서 우리 회사로 변경됐다는 채권자 변경 신고서. 환급계좌 변경 신고서라는 거는 은행에서 보통 경매 신청을 하잖아요. 경매 신청할 때 경매 비용을 예납금을 대요. 경매 예납금. 예납금을 경매에 되는데 우리가 채권을 매입할 때 그 경매 비용까지 지불을 하고 매입을 하거든요. 나중에 배당을 받을 때 어떻게 된다? 이게 경매 비용이 우선순위로 최우선순위로 배당을 받겠죠. 그때 우리가 받으려면 이 환급 계좌를 변경을 해야 돼요. 경매 신청한 계좌, 환급되는 계좌는 우리 계좌로 해달라 해가지고 변경 신고하는 겁니다. 그 질권은 우선 배당 동의서도 제출해야 돼요. 근저당권
1번이다. 그럼 1번 근저당 1-1번이 질권 설정이 됩니다. 우리가 배당을 받기 전에 나는 질권대출을 받았으니 이 질권은행에 먼저 배당을 해줘. 이렇게, 이렇게 알리는 거거든요. 질권자, 우선 배당, 동의서. 질권은행에서 먼저 배당을 받고 나머지는 우리한테 배당을 해주세요 하는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이렇게. 매입 절차는 채권 매입 의향서부터 쭉쭉쭉 해가지고 채권자 변경 신고까지 간다. 오늘 대략적으로 흐름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권 매입 의향서는 어떻게 생겼냐? 이렇게 생겼어요. 종이 한 장인데 타이핑을 쳐요. 쭉쭉쭉. 이거 최근에 6월 1일이구나. 이 제가 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던 건인데요. 이 강동구 명일동에 그 통 빌라가 있어요. 빌라를 신축을 한 거죠. 빌라를. 이 명일동이 그래도 조금은 핫하다고 할 수 있는데 서울이니까 채권 매입 금액이 32억에 이제 제안을 했었어요. 이때 채권은 원금이 40억이었거든요. 40. 소유자가 그 명일동에 신축 빌라를 이제 신축을 한 거예요. 지은 지는 한참 됐어. 한참 됐는데 분양을 못했던 거예요. 이 보니까 대리석도 뭐 자재도 뭐 굉장히 고급으로 지었더라고요. 지었고. 근데 분양가를 너무 높게 잡았었어요. 높게 잡아가지고 분양하기 전에 경매가 들어가가지고 채무자가 어떻게 해요? 아니 공매를 신청했던 거죠. 공매권이었어. 경매가 아니고 공매. 공매를 이제 신청하려고 했던 거죠. 연체가 돼가지고 채권을 팔겠다 해가지고 괜찮더라고요. 한번 진짜 매입을 하고 싶었는데 매입을 못했어요. 은행에서 결국에는 이 채권을 팔겠다고 다른 데서 오다 보니까 서로 조금 매입과 경쟁도 했었고요. 은행에서는 이제 거꾸로, 야, 매입자가 생각 외로 반응이 좋네. 이 물건 괜찮나? 아유, 안 팔아. 다시 그냥 쏙 들어간 물건이거든요. 팔려고 내놨다가 다시 쏙 들어가. 근데 매입자들이 많아지면 은행에서 또 딴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 정도면 경매로 충분히 낙찰 받을 수 있지 뭐. 이 생각을 가지고 결국엔 낙찰도 또 잘 됐어요. 여기 보시면은 물건지 어디고 매입 희망 금액이 얼마다. 그다음에 대급 지급 방법은 뭐 계약금 10%에 잔금 90%다. 요청사항은 뭐 감정가나 뭐 임대차 현황, 뭐 선순위 조세 내역 등 일체를 나한테 좀 줘라.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매입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제출합니다. 해가지고 제가 제 법인으로 도장 찍어가지고 제출을 한 거죠. 이게 공매권이니까 뭐 그런데 공매가 아니고 경매였다면 배당 요구 종기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되겠죠. 배당 요구 종기. 배당 요구 종기라는 거는 그 채권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 신고를 할 때 배당 요구 종기까지 신고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담보권자는 뭐 꼭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그 절차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해당 요구가 종기가 지났다 그러면 그 법원에 경매사건 기록을 열람을 해보면 돼요. 그때 감정서부터 채권 이해관계인이 신청한 채권 어떤 거 있는지 쭉 열람을 해가지고 볼 수가 있는데 해당 요구가 종기가 안 지났다면 우리는 해당 은행 대출하는 은행에 찾아가서 대출 나갈 당시 서류를 끄집어서 이제 넘겨봐야 됩니다. 국세, 지방세, 뭐 전입세대 열람원부터 쭉쭉쭉 해가지고 서류가 이상 없는지, 뭐 하자 있는 대출은 아닌지 그렇게 봐야 되겠죠. 어쨌든 배당 요구 종기가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약간은 다르다는 거. 법원 사건 기록 열람을 이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경매 그 배당 요구 종기일이 지났다면 가면은 양식이 있어요. 경매에 가면 재판 기록 열람 복사 출력제 신청서 해가지고 저는 그냥 이걸 한글 파일로 갖고 있어요. 제 PC 갖고 있어가지고 이건 어쨌든 열람할 때 필요한 건데 보통 저희가 직접 가면 열람할 수가 없어요. 제3자를 열람할 수가 없거든요. 은행에 부탁을 합니다. 은행. 내가 매입하는 채권이 마음에 들고 검토를 해야 되니 너네 은행에서 좀 열람을 해줘. 그러면 은행에서 열람을 해서 보내주죠. 우리가 그거를
이제 검토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위임을 받아서 가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이제 은행에서 야, 너네 뭐 안 가면 야, 바빠? 바쁘면 내가 갔다 올게. 위임장에 날인 찍어줘. 임금증명서 한번 첨부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제가 뭐 법원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사건기록 열람하려면 우체국이 있어요. 법원에 우체국이 있으니까 인지가 50원이거든요. 장당 50원이 발생이 되니까 인치 넉넉하게 사가야죠. 몇천 원어치 사가가지고 쭉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인치 붙여가지고 제출하면 되는 거고. 그 열람을 하는 거에는 일반적으로 감정서가 있겠죠. 감정서. 우리가 중요하죠. 뭐 은행에서 대출할 때 감정 평가를 해서 감정 금액도 있겠지만 이번에는 뭐 그때하고 좀 차원이 다르다. 지금 감정가를 알고 싶은 거죠. 이게 법사가죠. 1회차는 2억 3,330만 원.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감정서. 그다음에 교부청구서라는 거는 간혹 이제 세금이 선순위인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파주세무서 뭐 이렇게 있잖아요. 파주세무서. 사건번호 다 들어가 있네. 근데 아무튼 이게 교부청구서 열람할 수가 있고 세입자 현황, 예, 세입자 현황이나 뭐 현황 주사서 다 열람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열람 목사 해올 수가 있고 다음으로 이게 이 채권을 매입하면 얼마가 남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과연 기간은 어느 정도 걸렸는지 뭐한 11개월 잡았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정도 수익이 나냐 뭐, 내 자기 자본 대비 뭐 한 50% 이상 나냐 여기 뭐 65% 남은 걸로 돼 있는데 어쨌든 이게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우리가 가늠해 보려면 수익률 분석표를 주먹구구식이라도 작성을 해봐야 돼. 기간, 비용, 재반 비용 들어가는 것까지 해가지고 쭉쭉쭉 해서 차입은 얼마 하고 차입이자 내는 것까지 감안을 했을 때 내 자금은 얼마가 들어가야 되며 그럼 수익률은 몇 프로구나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뭐 다르게도 작성을 해보죠. 이런 식으로도 작성을 하는 거죠. 뭐 채권 매입 후에 12개월 후에 배당으로 엑시트를 하겠다. 수익률 분석표를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어쨌든 수익이 뭐 수익률이 뭐 80%가 나온다고 여기 또 돼 있는데 내 자기 자본이 적게 들어갈수록 수익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 저는 항상 투자할 때 지금까지는 한 4, 50% 정도는 이상은 나오는 NPL을 매입하려고 검토했던 것 같아요. 시뮬레이션 돌렸을 때 그 정도도 안 나온다 하면은 저는 굳이 NPL을 할 필요가 있겠냐. 그냥 GPL 해서 20% 받는 게 낫지.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어쨌든 뭐 자기 만족의 수익률이 얼마인지는 본인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판단을 하셔서 투자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예요. 보통 론세일인 경우에 다른 말로 채권 양도양수 계약서, 계약 방식, 양수도 방식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했는데 채권은 뭐 별거 없죠. 그냥 계약서죠. 종이 쪼가리죠. 종이 쪼가리 몇 장 해가지고 어디 사마야금고하고 이제 계약을 한다 뭐 하면 해마야금고 양수인은 NPL 대부법인이 되겠죠. 대부법인과의 계약서인데 여기 쭉쭉 보시면 계약금 뭐 매매 금액은 얼마로 하고 뭐 계약금은 얼마 나머지 잔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언제까지 납부를 하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계약서니까. 뭐 근저당 이전 비용은 박스 안에 보시면 근저당 이전 비용과 뭐 양도 통지서 이런 거는 의리부담, 을부담, 채권을 사는 사람 부담으로 한다. 뭐 이렇게 다 명시를 해놓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근저당권을 이전하면서 양도 통지서를 보낸다고 말씀드렸어요. 채권 양도 통지서, 근저당권부, 증권 설정 통지서 해가지고 보내는데요. 채무자한테 보내는 겁니다. 채권 양도 통지서는 말 그대로 채권이 우리 회사로 변경이 되었다는 거. 질권 설정 통지서는 내가 채권을 담보로 어디에서 질권 대출 받았으니까 너 알고 있어. 뭐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채권자를 변경 신고, 양도 통지하고 하면 이제 경매기에 제출하는 3종 세트라고 제가 표현을 합니다. 3종 세트. 채권자 변경 신고서,
경매비용, 환급계좌 변경신고, 그다음에 질권자, 우선배당, 동의서. 이렇게 해서 3종 세트로 같은 날 제출하면 됩니다. 채권자 변경 신고는 은행에서 우리 회사로 변경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신고서고, 경매비용 환급계좌 변경 신고 신청서예요. 정확히는 경매비용 환급계좌 변경 신청서. 어디 은행에서 경매를 넣었지만 이게 채권자 변경하면서 야 나중에 우리 계좌로 경매비용 배당해줘. 예금통장 3호까지 첨부해가지고 제출하겠죠. 그 실권자 우선 배당 동의서. 나 돈이 없어가지고 이 채권 담보로 어디 은행에서 돈 빌렸어. 얘네한테 먼저 배당해줘. 그러한 동의서가 되겠죠. 3종 세트로 제출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쭉쭉 기다려요. 기다리면 이제 경매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쭉 있다가 매각기일이 잡히죠. 매각기일이 잡히고 그리고 나중에 배당기일이 잡혀요. 매각기일에 누군가 낙찰을 받았다면 배당기일 통지서가 오겠죠. 그때 우리는 채권 계산서라는 걸 제출합니다. 채권 계산. 채권 계산서는 말 그대로 배당 날짜, 배당 기일에 내가 그 날짜로 배당받을 금액이 원금, 이자 얼마, 뭐 경매 비용 얼마 뭐 해가지고 경매계에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근거로 경매계에서 배당을 해주는 거. 이거는 계산을 잘해야 돼요. 채권 원금이야. 우리가 채권 매입 양도양수 계약서나 뭐 이렇게 다 명시돼 있고 이자라는 거는 우리가 전산으로 돌아가지 않잖아요. 사고는가 은행 전산이 끊겨. 그럼 연체 이자율에 대해서 일할 계산을 해야 되겠죠. 매입일로부터 배당을 받는 날까지의 일수 계산해가지고 일할 계산해서 우리가 연체 이자는 얼마입니다. 계산 근거는 언제 몇 월 며칠 날 채권을 사왔고 며칠이 경과했기 때문에 그 근거로 뭐 산출한 거다 해가지고 제출하는 거죠. 배당표가 뭐 이상 없으면 이대로 배당을 해줘요. 그리고 배당을 만약에 안 하고 경매 기간을 늘리고 싶다 나는 경매 기일이 잡혔는데 채권 최고에까지 많이 안 찬 경우가 있죠. 시간을 더 끌고 싶거나 아니면 이 정도 이상은 낙찰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더 필요한데 할 때 그때 이제 채권자가 뭐 채권을 매입한 사람이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요. 법원에. 이거는 경매기일이 예를 들어서 10월 17일로 잡혔어요. 10월 17일로 잡혔는데 뭐 지난주에 이번엔 누가 낙찰될 것 같아. 낙찰되면 내가 받을 금액이 지금 이자가 많이 안 찼는데 그러면 이걸 한번 제출하는 거죠. 그럼 10월 17일에서 연기가 돼요. 변경으로 뜨거든요. 보통 우리가 경매 사이트 볼 때 경매 기일이 막 변경되는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왜 변경이 됐지? 이런 것도 많아요. 채권자가 의도적으로 경매를 연기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매각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순간 2개월 정도 연장이 됩니다. 2개월. 2개월. 이거는 뭐 특별한 사정이 없어도 그냥 뭐 채권자 사정상 그냥 연기하고 싶다, 요청한다 하면은 보통 연기를 해줘요. 제출을 하면 10월 17일로 잡힌 게 2개월 연기가 된다면 12월 중순에 잡히겠죠. 그 정도로 잡히고 그때 가서 12월 17일 날 또 이제 잡혔다. 그때 가서 이번도 더 끌을만 한데 하면 한 번 더 제출해요. 매각불 연기실. 그럼 법원에서 또 받아준다. 그러면 2개월이 또 이제 연장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2회는 연장이 가능하다. 2회면 4개월 정도, 많게는 5개월 정도까지도 연장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채무자가 사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채무자가. 경매기일 잡혀가지고 있는데, 나 채권 회수하고 싶은데, 채무자가, 뭐 어떻게 알고, 뭐 연락이 왔는지, 뭐 양도통지서도 보내니까 뭐 알겠죠. 사정사정 하는 거죠. 야, 연기 좀 해줘. 나 다 갚고 싶고. 야, 어디 목돈이 들어올 게 있어. 그러면 채무자 동의하에 변제 유예 증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요. 작성해가지고 채무자 요청 하에 뭐 언제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내가 연기하고 싶어서 연기하는 거 아니야? 야, 채무자 요청으로 하는 거야. 이 채무자 도장 날인까지 해가지고 변매에 제출해요. 그러면 변제 유예 증서 요거 종이 쪼가리 하나에 6개월 연장이 가능해요. 6개월. 대신 채무자가 도장을 찍어줘야 되겠죠. 채무자가 요청을 해가지고.
어쨌든 똑같은 효과다. 경매기를 늦출 수 있다는 거. 그럼 매입부에 이제 관리해야 될 사항은 뭐냐? 뭐, 다 말씀드린 사항도 있죠. 우리는 채권을 양도양수해가지고 근저당권 이전하고 양도통지서 발송한 다음에 그다음에 경매 진행 과정을 이렇게 체크를 해야 돼요. 경매 기일을 연기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경매가 낙찰됐다면 채권계산서 제출해야 되는 거고 그 경매 기일 연기나 변제유예 증서 잘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경매를 취하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아, 채권을 뭐 1년 더 채워도 된다. 그러면 그때 가서 굳이 변경 안 해도 돼요. 기일 연기 안 하고. 아예 경매를 취하를 했다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다시 집어. 1년 정도 보통 이 경매가 10개월, 1년 정도 가니까 1년 정도 더 끌을 수 있겠죠. 2년 정도면 뭐 채권 최고에 더 채울 수도 있고 하니까 적절히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 그다음에 경매로 배당받을 땐 그렇게 배당을 받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배당을 받았는데 잔존 채권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의도치 않게 이게 예상과는 달리 이게 낙찰이 낮게 돼요. 횟수가 적게 되는 거죠. 잔존 채권이 뭐 1,000만 원 발생됐네. 그런 채권은 어떻게 해요? 추심해야죠. 추심. 이때는 이제 부기문이라는 게 있어요. 경매계에서. 나 이 채권 다 못 받았어. 1,000만 원에서 채권 추심할 거야. 부기문에 도장 찍어줘. 부기문. 그걸 근거로 채권 추심할 수 있거든. 그리고 만약에 배당 이의가 걸린다. 이순위권자가 배당 이의를 걸거나 뭐 그런 경우도 있어. 내가 채권 배당 신고를 잘못했거나 아니면 의도적으로 잘못했거나 그러면 배당 이의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다툼을 해야 된다. 만약에 뭐 임차인이 없었는데 임차인이 불쑥 이상하게 욕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받아줬다. 그럼 임차인을 대상으로 배당이 소송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낙찰이 되면 뭐 채권계산서 제출하고 경매 배당을 받고 뭐 하는 거고. 배당이가 들어오면 소재기 해가지고 소송들이 뭐 허가 위입장을 제출하거나 그래서 배당이 소도 다쳐야 되는 거고. 그때는 뭐 변호사, 법무사 선임할 수도 있고 이거는 채권자가 직접 할 수도 있어요. 전 직접도 몇 번 해봤거든요. 배당에서. 잔존채권 발생하면 채권 수심 반드시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이게 사후정산 방식이에요. 사후정산 방식 절차는 대부분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약간 다르겠죠. 론세일 절차하고는 약간 다르고. 사후정산은 어쨌든 우리는 유동화 회사하고 접촉을 해야 돼요. AMC. AMC. 채권 매입 의향서를 제출합니다. 똑같아요. 사이트를 보든 뭐 어떤 루트가 됐든 매입을 하고 싶다. 그럼 의향서를 제출해요. 제출하고. 그럼 AM들하고, AM은 이제 담당자가 되겠죠. AMC의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얘네는 ARP 금액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는데, 그 ARP 금액은 어쨌든 외부에 공개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그냥 추측이나 뭐 예측을 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금액이 얼마가 될지 예측을 해서 역제안을 한다. 조율이 되면 어쨌든 우리가 뭐 물건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조율이 될 것 같으면 임장 활동 똑같이 해야 되고 이제 뭐 기록 열람하거나 뭐 수익률 분석하거나 해가지고 채권 이상 유무 파악해야겠죠. 파악하고 이 똥인지 된장인지 알아봐야 되니까 이때는 채권 양수도 계약이 아닌데 이거 잘못했네. 채권 양수도 계약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후정산 방식이니까 사후정산 방식 계약. 아무튼 채권 매매 계약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채권 양수도 계약은 아니에요. 채권 매매 계약. 매매 계약. 양수도 계약도 뭐 맞을 수 있는데 어쨌든 매매 계약으로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론세이라고 헷갈릴 수 있어가지고 계약금 10%를 냅니다. 계약금 10%를 내고 우리는 유동화회사하고 계약을 체결하고 대신 우리는 경매 입찰 참여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최저 입찰 보증금, 최저 매각 가격, 입찰 보증금 10%를 이제 경매계에 납부하고 입찰에 참여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낙찰을 못 받는 순간 이 계약은 해지가 돼서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뭐 시간적인 거는 낭비라면 낭비할 수가 있는 거. 만약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 납부를 해야 되겠죠. 잔금 납부가. 경락잔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유동화 회사에서는 배당을 받을 거예요. 배당을 받아서 사후정산을 하기 하는데 앞에서 설명 예를 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채권을 5억에 사서 6억에 입찰을 참여한다. 그럼 유동화 회사에서는 채권을 5억에 팔았지만 우리가 6억을 대금을 납부를 하기 때문에 6억을 유동화 회사에서 배당을 받겠죠. 5억과 6억의 차이 1억에 대해서는 유동화 회사가 우리한테 다시 정산을 해준다. 페이백 해준다고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후정산 방식인 거고. 계약이 사후정산 방식 계약 외에 차액약정 보전금 계약을 별도로 한다. 차순위와의 차액 말씀드렸죠. 우리가 5억에 사서 6억에 낙찰을 받는데 이순위가 5억 5천에 들어왔더라. 그러면 유동화 회사에서는 우리가 없으면 이 차순위한테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5천만 원 더 받을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5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하고 다시 페이백을 해달라고 계약을 하는 거다. 거기에 대해서 100%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거는 조심해야 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아까 몇 차례 설명을 드렸거든요. 어쨌든 절차를 쭉 보시면 매입 의향서 제출부터 쭉쭉쭉 해서 차액약정 보전금 정산까지 끝나야 이 계약이 완료가 되는 거고 낙찰을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페이백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절차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ARP 금액이라는 거는 공개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유동화 회사에서 매입을 할 때는 우리 이 금액을 유추해서 매입을 제한해야 되는 거고 담당자들은 절대 알려주지 않는 금액이라는 거. ARP 유추 방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이거는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감을 잡아야겠죠. 시세 파악을 하거나 이게 부동산 가치 평가를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뭐 평균 낙찰 금액으로 할 수도 있는 건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자면. 어쨌든 뭐 도움은 되겠죠. 뭐 인근 거래 사례나 뭐 해당 물건, 뭐 아파트나 뭐 이런 거는 뭐 되겠지만 그 외의 물건이 많다 보니 위치나 뭐 지역이 다른다 뭐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해요. 건별로 다 검토해야 되는데 현장을 가거나 어쨌든 유출을 하자. 시세나 뭐 호재 뭐 이런 것까지 또 현재 가치, 미래 가치까지도 다 파악을 해서 우리가 거꾸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채권 얼마에 사가세요? 이 얘기는 절대 안 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유동회사를 접촉을 할 때는 경매 사이트를 보자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이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이트를 보다 보면 여기에서도 농협자산관리가 1순위 근저당이 11억 7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웬건? 이게 보니까 최저 입찰 가격이 5억 3,300인 거예요. 11억 7천짜리 근저당이 5억 3,300에 지금 진행이네요. 이거는 누가 봐도 매입이 가능한 물건이에요. 이런 경우에 AMC 접촉할 수 있죠. 접촉할 수 있고 담당자 연락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친절하게 경매 사이트.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것도 되겠네요. 변경으로 해놓은 경우가 있어요. 유동화 회사에서 가지고 있는데 채권을 유동화 전문 회사에서 근데 이제 경매 기일이 다가왔는데도 갑자기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매수자를 찾으려고 일부러 변경을 해놓는 경우도 많아요. 채권 최고액보다 최저 입찰 가격이 낮은 경우 그런 경우가 많고 어쨌든 변경을 해놓은 경우가 우리가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경우다. 이런 채권 찾아서 한번 딜해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다음으로 대의변제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대의변제 방법. 이거는 채무자나 후순위권자를 공략을 합니다. 대의변제 방법은 원래는 NPL을 매입하는 방법은 아니었어요. 근데 NPL이 계속 진화하면서 NPL을 매입하기가 이제 점점 제한이 됐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생겨난 게 바로 이 대의변제인데, 이거를 대의변제를 하는 방법은 또 두 가지로 나뉩니다. 채무자의 승낙을 받아서 하는 임의대의변제, 아니면 후순위 권자가 내가 돼서 1순위를 변제하는 법정대의변제 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눕니다. 이것도 어쨌든 경매 사이트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가장 현실적인 거는 GPL 투자. 2순위 근저당을 잡고 대출해주고 연체가 되면 1순위 근저당을 가져오는 게 이게 제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도 지금 실전방에서는 가능하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임의대의 공략 방법에서 말씀드리면 이거는 엄밀히 민법 조항이에요. 민법 480조를 찾아보시면 채무자의 승낙 플러스 채권자의 승낙까지 필요한 거예요. 근저당권을 은행을 공략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고 채무자, 채무자를 쫓아가든 DM을 보내든 어떻게 뭐 채무자를 알든 채무자의 승낙하에 변제를 하는 거죠. 채무자의 승낙이 있으면 변제를 할 수가 있어요. 은행에서 경매가 들어갔는데 야 뭐야 채권자 승낙해준 우리 채권 변제 못해 이럴 은행들이 있을까요? 연체가 돼서 경매가 들어갔는데 땡큐죠 은행에서는 땡큐 승낙 받아가지고 할 수 있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승낙까지 받아오는데 굳이 이걸 마다하는 경우는 없더라고. 다 해주더라고. 어쨌든 채무자는 부채 감당이 어렵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시세가 10억짜리 담보물건. 근데 부채가 5억이에요. 채무자가 포기할까요? 안 하겠죠. 이 승낙을 해준다는 건 부채 감당이 어렵기 때문이거든요. 시세가 10억인데 부채가 11억이에요. 1순위 채권 네가 변제해줘. 너 가져가. 이런 식으로 승낙은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거는 어쨌든 채무자를 이게 구워 삶아야 되는데 뭐 DM을 보내든 찾아가든 채무자가 그냥 문 열고 나와가지고 그래 이 채권 네가 다 변제해주고 너 근저당 가져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채권자들 채무자들은 아무도 없겠죠. 채무자에게 무언가를 줘야 돼요. 무언가. 뭐 경매 기간을 연장을 시켜준다고 아니면 경매를 취하하고 내가 다시 넣어줄게. 너한테 필요한 게 뭐야? 시간이지. 내가 시간을 연장을 더 해줄게. 기일 연기를 해주든가 아니면 변제 유예 증서를 이제 제출해가지고 기간을 더 끌어줄게. 이런 식으로 채무자한테 뭔가 어필할 수 있는 무언가를 주어야 채무자도 승낙을 해주겠죠. 오케이. 채무자의 부채를 변제하에서 근저당권을 이전을 받는 방법입니다. 임의대의 변제. 대신 단점이라고 보면 이 대의변제 금액이라는 건 끝점까지 다 갚아야 돼요. 론 세일은 말 그대로 론 세일이잖아요. 채권을 할인해서 사는 방법인데 대의변제 방법은 채무자가 승낙을 하면 어쨌든 은행 찾아가가지고 끝점까지 다 갚아야 돼요. 끝점까지 10원 한 장 안 깎아주거든요. 은행에서. 뭐 연체 이자율을 승계받는 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1순위 채권자이기 때문에 또 비율이 낮은 건 또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고. 이때 대의변제는 1금융권도 다 가능해요. 뭐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이런 은행들 있잖아요. SPC로 매각이 된다고 했는데 대의변제는 뭐냐? 뭐 대의변제기 때문에 이거는 채권 매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쨌든 대의변제로 보면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 1순위 1금융권도 가능하다는 거. 하지만 또 단점이라는 건 은행 가상금리, 연체 가상금리 3%가 적용된다는 거는 뭐 론세일을 사나 대위변제를 하나 뭐 똑같긴 한데 대위변제를 하는 경우에는 할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건 수익 창출할 수 있는 건 연체 금리밖에 없는데 정상금리 플러스 3%니까 마진율이 좀 많이 작아지겠죠 그래서 보통 채무자의 승낙을 받으면서 채무자하고 금리 제약정을 해요. 예를 들어 8%짜리다. 그러면 야 어차피 너 가져갈 거 없잖아. 내가 너한테 모든 거 해줄 수 있는 건 조금이라도 해줄게. 대신 20%로 약정하자. 또 연체되면 내가 매일 대의 변제하는 순간 20%야. 이렇게 해서 많이 했던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해봤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점이 발생될 수는 있어요. 배당 이의가 들어온다면, 미순위권자 배당 이의가 들어온다면 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거는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구독이 무서워서 장을 못 담글 필요는 없다는 거. 대의변제 약정서는 뭐 특별한 양식이 고정된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 정형화된 양식이 있는 건 아니고 이거는 뭐 작성하기 나름이거든요. 이거는 채무자하고 나와의 약정서기 때문에 뭐 내가 변제를 하겠다. 뭐 채무자 누구 놓고 해가지고 주권 변경 약정서는 8%짜리 20% 변경하겠다. 야, 너 가져갈 거 없잖아. 야, 나도 먹고 살자. 해가지고 20%로 재약정 하는 거거든. 하는 거고. 다 리스크는 있다는 거고. 대의변제 신청서도 이거 예전에 농협에 제출했던 건데. 대의변제 신청서 은행마다 다 가지고 있는 양식도 있고요. 아니면 양식 무관하게 그냥 하는 은행도 있어요. 대의변제 신청서 이제 제출하는 거. 제출하고. 은행에 제출하는 거. 그다음에 법정 대의변제 이제 공략 방법은 어쨌든 이게 민법 481조예요. 민법 481조인데 이게 승낙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승낙이 필요하지는 않고 승낙이 불필요한 사항이고 채무자나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2순위권자라는 가정하에 하는 거고 대신 1순위가 기한이익이 상실이 되어야겠죠. 2순위 우리 것만 연체가 되는 게 아니고 1순위 은행 것도 연체가 되어야 우리가 대의변제, 법정 대의변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순위 근저당을 설정하고 이자가 들어오면 이자를 받다가 연체가 되면 경매를 넣고 1순위를 우리가 대위 변제하는 거죠. 변제해서 근저당권을 이전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1순위 근저당, 2순위 근저당 우리가 다 전부 갖게 되는 거죠. 대신 임의 대위 변제와 마찬가지로 할인이 되는 채권은 아니다. 대위 변제라는 건. 대신 1순위 채권이므로 이제 비율이 안정적일 수는 있죠. 우리가 2순위 채권은 약간 불안정한 채권도 있는데 1순위 채권을 받는 순간, 넘겨받는 순간 좀 안정적이죠, 비율이. 연체가 하는 문제는 뭐 말씀드려도 똑같고 금리 제약점도 똑같다. 리스크는 있다. 말씀드린 거. 그다음에 대의변제가 가능한 자에 대해서 그럼 누가 대의변제를 할 수 있어? 그런데요. 어쨌든 전혀 다른 뭐 제3자도 뭐 할 수 있지만 이 법정 대의변제만큼은 이게 후순위 담보권자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뭐 연대보증, 물산보증, 무축축 나열로 돼 있지만 그냥 무시하시고 후순위 담보권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후순위 담보권자. 그래서 대법 판례에는 이게 이해관계 또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만이 법정대의 변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왔어요. 명시를 해놨고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라고 한다면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대상자다. 뭐 이렇게 명시를 해 있거든요. 여기 따지면, 엄밀히 따지면 이순위 근저당권자라고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제가 가능한 자. 법정 대위가 가능한 자는 이순위 근저당권자, 후순위 담보권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럼 금리 제약정에 대해서 리스크가 있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채무자 8%짜리를 20%로 변제해서 변경해가지고 이제 제약정을 하는 건데 판례가 두 가지가 나네요. 만약에 배당이 걸렸다. 그러면 이게 인정되는 판례와 불인정되는 판례. 그거죠. 이제 뭐, 야, 금리 8%짜리 20% 약정했는데 판사가 이제 얘기하기를 야, 이것만 가지고 너네한테 불이익을 피해를 끼쳤다고 할 수는 없어. 야, 이거는 괜찮아. 괜찮다. 인정한다는 판례고요. 반대로 불인정한 판례. 8%짜리를 20%로 재약정을 했더니 야, 이건 무슨 소리야. 이거 8%짜리 가지고 20%까지 확대하면 안 되지. 니네 합의 맘대로 하면 안 돼. 이렇게 본 게 불인정 판례거든.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 이게 호불호가 갈립니다. 인정되는 거, 안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판사마다 다르고 법원마다 다르고. 이게 명확히 아직 뭐 대법까지 가는 판례는 제가 못 찾았고요. 그런 판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서로 죽자고 대법까지는 아직 안 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정리를 해보자면, 8%짜리 20%로 약정한다고 했었잖아요. 재약정을 하면. 만약에 이순위권자나 뭐 제3자가 배당일을 건다. 그럴 때는 판례가 서로 상충되고 있다. 상충되고 있다. 인정되는 판례, 불인정되는 판례.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이 리스크는 있지만 이게 배당이가 안 들어온다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2순위권자이면서 1순위 근저당권을 우리가 가져온다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 다른 근저당권자는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배당 이의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1순위 채권을 변제하면서 우리가 변제 약정을 다시 해도 그만큼 우리가 연체 이자율을 수익으로 창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배당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 우리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건 시간 문제다. 그래서 저는 누울 자리를 봐가면서 발을 뻗으라고 이제 합니다. 2순위, 3순위, 4순위 쭉쭉쭉 다 붙어 있어요. 1순위만 쏙 빼가지고 우리가 금리 8%짜리 20% 약정해요. 2순위권자, 3순위권자 눈을 불을 켜고 있겠죠. 뭐야 이거 8%짜리 갖다 20%를 가져가. 이런 나쁜 놈들 하면서 태클을 걸겠죠. 배당. 어쨌든 배당이 들어올수록 사람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땡큐입니다. 그리고 NPL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이게 NPL하고 경매하고 이게 비슷하다고 해도 같이 보면 안 돼요. 내가 경매도사라고 해도 돈이 많지 않으면 이 NPL을 보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피할 수 있는 물건은 반드시 피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경매를 한다면 정상적인 물건은 이게 안 맞죠. 안 맞고 실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매시장 뭐 발품 많이 팔면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은 물론 있겠지만 그런 물건은 정말 1년에 한두 건 낙찰받기도 어려워요. 대신 유치권이나 뭐 법정지상권, 지분, 권리침해에 있는 제한물건이 덕지덕지 붙은 거는 NPL에서 일단 제껴두는 게 좋습니다. 피할 수 있는 건 피하고. 이런 물건을 왜 피하라고 말씀드리냐면 이 채권을 살 때 우리가 질권대출을 받을 거 아니에요. 질권은행에서 이 하자 있는 물건이 있으면 질권대출을 안 하려고 해요. 질권대출. 질권대출이 정말 땅 짚고 헤엄치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그만의 리스크만 있어도 질권은행에서는 안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뭐 경매 박사라고 하더라도 NPL을 한다면 피할 수 있는 물건은 반드시 피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 투자자가 세금이 있냐? 수익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금이 따릅니다. 질권 투자하는 경우 있잖아요. 개인 질권 투자 해가지고 뭐 NPL 회사에서 몇 프로를 주겠다. 뭐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나중에 세금 신고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배당을 받든 뭐 어떤 식으로 투자자가 회수를 할 거 아니에요. 원금 플러스 알파를. 그 소득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배당 소득, 이자 소득 내야 돼요. 27.5거든. 27.5. 근데 이게 아까워가지고 안 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노출이 안 되면 안 걸리면 다행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걸린다. 그럼 가산세까지 두드려 맞거든.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NPL 법인에 투자할 때 주의사항으로는 공동 투자를 할 때 대부분 질권을 덕지덕지 붙이는 그런 NPL, 몰상식한 NPL 회사들이 많아요. 깡통 질권 설정은 유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배당받을 채권 대비 배당받을 금액이 10억이야. 15억을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15억을 설정하는 경우. 그런 경우 조심해야 되겠죠. 조심해야 됩니다. 뭐 단기 상품이다, 단기 불이체 상품이다 해가지고 이거 3개월짜리예요. 질권 투자 좀 해주세요. 5개월짜리 투자하지. 이 투자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데 예상대로 안 굴러가는 경우가 많고 기간이 늘어난다거나 아우 소송이 뭐 늘어나졌는데요. 아우 뭐 여차 해가지고 이게 기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이런 경우 좀 조심해야 되고요. 좀 넉넉하게 기간을 갖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유입하는 물건들 있잖아요. NPL 회사에 투자했는데 이건 유입 목적이다. 이때는 또 가공 후에
뭐 엑시트를 하고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뭐 소송 후에 정상화를 시켜서 엑시트를 하겠다. 뭐 이렇게 기간을 단기간 잡으면 안 돼. 조금 장기간 잡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유입을 해서 대파하려고 할 때 문제점이 투자자가 여러 명의 경우에 서로 서로 승낙을 해줘야 돼요. 서로 납득을 해야 돼요. 한 명은 지금 나가자. 한 명은 수익을 더 보고 나오자. 뭐 이렇게 의견이 분분하면 나중에 굉장히 머리 아픕니다. 굉장히 머리 아프고. 그다음에 여러 건을 한 번에 매입하는 경우 있잖아요. 이때는 수익률 계산을 잘 해야 됩니다. 어떤 건 수익이 나고 어떤 건 안 나고 여기에서 벌고 여기서 까지고 하니까 이때 조심해야 됩니다. 배당의 리스크는 뭐 당연히 리스크라면 리스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으로도 예전에 NPL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개인으로 하다 보니까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익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없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전 세무조사까지 예전에 당해봐가지고 아무튼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굉장히 이 과정을 세무조사는 진짜 사람 좀 피를 많이 말리더라고요. 예전에는 개정대법법 전에는 개정대법법 전에는 개인으로도 매입을 많이 했거든요. 그 당시에는 세금을 때릴 명분이 없었어요. 근데 이게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이거를 대부로 보더라고요. 대부로 간주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적게 했네, 많게 했네, 누락했네, 뭐 가산세네, 뭐 해가지고 해명 자료 요청 한 세 차례 왔다가 다 해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잊고 살고 있었는데 한참 지나니까 세무조사까지 이제 나오더라고요. 아무튼 우리는 개인증권 단한건으로도 노출될 수 있는 게 보통 배당표가 개인으로 배당을 받게 되면 배당표가 세무서로 송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재수가 없으면 단 한 건을 투자해도 걸릴 수가 있거든요. 물론 세금 신고를 하면 상관없지만 대부분 안 하기 때문에 이제 걸리는 건데. 아무튼 그것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여기부터는 이제 실무거든요. 실무인데 실무 사례 중점으로는 여기에서는 이제 사례를 케이스별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여기에는 론세일, 론세일, 채권 매입 방식, 양수도 방식, 그 다음에 임의대의 변제, 그다음에 법정대의 변제, 그 다음에 유동화 회사에서도 사온 것도 있어요. 대신 사후정산 방식은 빠졌더라고요. 제가 이제 했던 방식 중에 론세일, 임의대의 변제, 법정대의 변제, GPL 투자 이렇게 네 가지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론세일은 채권 양수도 방식, 이금융권에서 매입할 때 쓰는 방식이라고 말씀드렸었고 임의대의 변제라는 거는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소유자 승낙을 받을 때 소유자 승낙을 받고 그리고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서 변제를 하고 근저당권 이전받는 거. 법정대의 변제는 후순위 담보권자 이제 2순위 대출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연체 이자를 받다가 연체가 되면 견매를 넣고 1순위 채권을 사오는 방법이거든요. 2순위 채권을 넘겨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방식. 이거는 채무자나 채권자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GPL 투자에서 NPL 투자로 연계되는 응용 투자 방법. 이거는 이게 정말 현실적이고 괜찮습니다. 괜찮고. NPL 그냥 말만 하다가 진입조차 못하는 것보다는 GPL로 투자를 했다가 NPL로 응용해서 전환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네 가지 사항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건 해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보는 걸로 하겠고요. 여기까지만 기록을 할 거예요. 기록을 하고. 3회차에서는 제가 다 겪었던 사례라서 이거는 제가 좀 노출되는 걸 좀 꺼리거든요. 그래서 다음 3회차에서는
기록은 할 수 없다는 거. 뭐 강의 이제 녹화된 자료는 못 드리고 2회차까지는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내드리고 3회차에는 다시 이제 찾아뵙는 걸로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감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 질문 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실까요? 어디 이해는 좀 되셨을까요? 이해가.